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해커스 공무원 양혜주입니다. 자, 여러분들 지방직 공무원 시험 보고 오시느라 고생이 많으셨고요. 자, 먼저 어떠한 영역이 어떠한 비중으로 어떻게 출제가 되었는지를 먼저 간단하게 한번 살펴보고요. 그리고 해설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 원그래프에서 나타나는 것처럼 지금 거의 반절 가까이 지금 보이는 비중이 있죠. 바로 비문학입니다. 최근에 작년, 재작년과 마찬가지로 비문학이 거의 반절 가까이, 이번에는 9문제가 출제가 되었거든요. 그래서 화법, 작문과 더불어서 독해 영역까지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자, 그 다음으로 이렇게 빨간색 지금 보시면은 문학이 바로 5문제가 출제가 되었고요. 굉장히 다양한 영역에서 모두 다 한 문제씩 출제가 되었습니다. 고전시가 고전소설, 그리고 현대시, 현대소설 다양하게 출제가 되었고요. 무엇보다도 이번에 시문학 같은 경우에는 고전시가도 그렇고 현대시도 그렇고 생소한 작품들이 이 출제가 되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조금은 당혹스러우실 수도 있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어법은 3문제가 출제가 되었는데요. 자, 실질적으로 우리가 지금까지 많은 시간을 투자해서 배워왔었던 이론 문법에 대한 영역은 이번에 출제가 되지 않았고요. 뭐 생활문법이라던가 아니면은 기본적인 암기를 요하는 것들이 좀 출제가 되었고요. 그리고 이 어휘 같은 경우에는 어휘의 가장 대표적인 유형이죠. 유형. 자, 한자성어라든가 한자라든가. 그리고 이 단어가 어떻게 구성되었는지에 대한 그 뜻을 물어보는 문제들도 출제가 되었습니다. 자, 지금 이번에 이렇게 출제 비중을 분석을 해보았을 때 우리가 또 내년 시험을 대비하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이 분들이 우리가 얻고 가야 할, 염두에 둬야 할 사안들은요. 첫 번째, 비문학의 비중과 난도가 가장 높았다. 앞으로도 그렇게 출제될 비중이 높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조금씩 이 비문학의 길이가 또 조금씩 길어지고 있다라는 것 확연히 보이셨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간 내에 빠르게 분석하고 글을 또 이해하는 능력이 필요하다. 특히나 논리추론과 같은 영역, 이번에 국가직에서는 사실 그 비중이 굉장히 한미했었는데 이번에 지방직에서는 19번, 20번 가장 마지막에 위치한 문제들에서 논리추론 문제들이 등장을 했기 때문에 시간상에서 굉장히 좀 불리하다라는 생각을 하셨을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러한 영역들에 대한 대비가 꼭 필요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문학에서는 우리가 필수적인 작품을 정리하는 것도 꽤나 중요하지만 생소한 문학 작품들이 나왔을 때 그것을 우리가 바르게 분석하고 이해하고 감상하는 능력들이 굉장히 중요하겠구나. 생소한 작품을 분석하는 연습을 하셔야 되고요. 자, 그리고 어휘 같은 경우에는 늘 그렇듯이 한자나 한자성어 같은 것들은 꾸준히 등장을 합니다. 하지만 난이도는 딱히 어렵지 않았다라는 거. 자, 그렇기 때문에 꾸준하고 성실한 암기만이 우리를 어휘라는 영역에서 발목 잡히지 않게 한다라는 것을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바로 해설 강의 들어가겠습니다. 자, 1번. 언어 예절로 가장 적절한 것은? 자, 1번에 1번 말씀이 계시겠습니다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정말 수도 없이 많이 문제를 풀어오면서 익혔었죠. 말씀이라고 하는 대상 자체를 특수어휘를 통해서 높일 수는 없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말씀이 있으시겠습니다가 맞고요. 자, 2번 시누이. 자, 시누이라면 내 남편의 여동생이나 누나가 될 텐데요. 고모, 오늘 참 예쁘게 차려입으셨네요. 고모는 나의 아이들이 그렇게 고모라고 부르겠죠. 아이들이 부르는 호칭을 내가 함께 똑같이 부를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남편의 여동생이라면 아가씨 혹은 남편의 누나라면 형님이라고 불러주는 게 맞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3번 처음 자신을 소개하면서 처음 뵙겠습니다. 박혜정입니다. 자, 적절하죠? 네, 정답 3번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자, 4번 보시면은요. 다른 사람에게 자기 아내를 가리키며 자, 우리가 부인이 아내 아닌가요? 라고 생각하셨을 수도 있지만 남의 아내를 가리킬 때는 부인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자신의 아내를 소개할 때는요. 아내입니다. 혹은 처입니다. 라고 말을 하고요. 집사람이라던가 안사람이라고 하는 표현도 예전에 쓰기는 했었지만 지금은 약간의 성차별적인 요소가 들어가 있다라고 해서 지양하는 추세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아내나 처라고 표현해 주는 것이 맞겠고요. 자, 정답은 간단하게 나왔습니다. 3번입니다. 자, 1번에 3번. 자, 그리고 2번 다음 글의 주된 서술 방식은 자, 아마도 여러분들 이
지문 보시면서 웃음이 나오시는 분들 있었을 겁니다. 제가 여러분들과 현대소설을 정리를 하면서 자, 필수적인 몇몇 작품들을 정리할 때 이효석의 메밀꽃 필 무렵, 일제강점기 때 등장을 했었지만 그때 당시에는 사실 어느 정도 지탄을 받는 작품이기도 했었다. 일제강점 하에 우리 민족의 어떤 아픔 그리고 수탈의 어떤 상황 이런 것들을 담아내지 않았기 때문에 지탄을 받기도 했었지만 굉장히 뛰어난 묘사의 부분 때문에 나중에 또 한국 이 소설 문학에서 또 으뜸으로 여겨지기도 했었다. 바로 그 묘사의 가장 뛰어난 부분이 여기라고 콕 집어서 말씀을 드렸었죠. 그대로 출제가 되었습니다. 유독 공감각적 심상도 많이 쓰인 부분이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자, 여기서는요. 허생원하고 이 허생원의 그 인 사람이 함께 고개를 넘어가면서 메밀꽃이 핀 그 풍경에 대해서 지금 언급을 하고 있는데요. 자, 밤중을 지난 무렵인지 죽은 듯이 고요한 속에서 짐승 같은 달의 숨소리가 손에 잡힐 듯이 들리며 굉장히 그 달의 야생성에 대해서 짐승 같은 달의 숨소리라고 표현을 했다라고 했고요. 그리고 콩포기와 옥수수 잎새가 한층 달에 푸르게 젖었다. 자, 이 부분이 바로 공감각적 심상이 쓰인 부분이다라고 했었죠. 콩포기와 옥수수 잎새에 달빛이 환하게 내리쬐는 것을 자, 달에 푸르게 젖었다라고 표현했다라고 했었습니다. 굉장히 아름답고 서정적인 묘사를 한 유명한 부분이다라고 했었죠. 자, 정답은 고민할 필요도 없이 1번 묘사였습니다. 자, 그 다음 3번이요. 다음 글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자, 비문학 문제가 9문제나 출제가 되기는 했었지만 사실상 마지막 부분에 위치한 한두 문제를 제외하고는 난이도가 평이했습니다. 주제를 물어보거나 내용 일치를 물어보는 문제였었는데요. 자, 꼼꼼하게 이 확인만 하셨더라면 절대 틀릴 수가 없는 기본적인 내용 일치 문제였고요. 자, 우리도 내용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십시다. 자, 먼저 연출자. 지금 공연 예술에서의 저작권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요. 연출자가 저작권을 침해당했다고 주장하기 위해서는 자신이 유효한 저작권을 소유하고 있어야 한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창작적인 표현을 도용당했는지 밝혀야 하는데 이것이 쉽지는 않다. 왜냐? 이미 공연 예술에서 너무 흔하게 사용되는 표현일 수도 있고 혹은요. 보호 대상이 아닌 아이디어와 그리고 보호 가능한 이 부분이 얽혀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자, 이 도용당했는지 저작권을 도용당했는지 밝혀내는 것이 쉽지가 않다. 그러면서 셰익스피어의 작품을 또 예시로 들었죠. 자, 따라서 독보적인 창작을 걸러내어서 배타적인 권한인 저작권을 부여하는 것은 사실 흔하지 않고요. 그리고 또 후발 창작을 방해하는 요소로 작용할 수도 있다. 자, 대중적으로 많이 쓰이는 부분에 저작권을 부여해버린다면은 뭔가 그것과 유사한 창작적인 기법을 만들어내는 데에 거리낄 수밖에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후발 창작을 방해하는 요소가 될 수도 있더라. 자, 그래서 저작권법이라고 하는 것은 창작자에게 개인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해서 창작을 장려해야 되는 것도 맞지만 동시에 일반 공중이 저작물을 원활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이 두 가지의 목표를 모두 다 이룰 수 있어야 된다라는 말입니다. 자, 여기까지 봤을 때 내용 일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무대 연출의 창작적인 표현의 도용 여부를 밝히기는 쉽지 않다. 자, 바로 세 번째 줄에 있었죠. 창작적인 표현을 도용당했는지 밝혀야 하는데 이것이 쉽지 않다. 라고 했고요. 네, 맞습니다. 저작권 침해를 당했다고 주장하려면 유효한 저작권을 소유하고 있어야 한다. 맨 첫 번째 문장에 있었습니다. 그가 자, 저작권을 침해당했다고 주장하기 위해서는 우선은 그가 유효한 저작권을 소유하고 있어야 한다. 굉장히 상식적인 부분이죠. 당연한 것입니다. 자, 세 번째. 독보적인 무대 연출 작업에 저작권을 부여한다고 해서 자, 후발 창작을 방해하는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고도 했어요. 후발 창작에 방해가 되지 않는다 했으니까 잘못된 내용이죠. 자, 후발 창작에 방해가 되지 않는다라는 부분이 잘못된 거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 저작권법의 목표는 창작자의 창작을 장려하고요. 자, 여기 있었죠. 창작을 장려함과 동시에 일반 공중의 저작물 이용을 원활하게 하는 것이다. 일반 공중이 저작물을 원활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 자,
문장이 그대로 들어가 있는 선지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내용일치 문제 중에서도 난이도가 굉장히 평이하거나 쉽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문제 같은 경우는요. 정답이 3번이었죠. 네, 가볍게 풀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3번. 자, 그 다음에 4번. 역시 비문학 문제였고요. 비문학 문제 중에서도 작문의 영역에 우리 이 퇴고 문제라고 하죠. 그래서 각각의 이 어휘적인 표현들이 옳게 쓰여져 있는가를 물어보는 문제였습니다. 자, 볼게요. 여기서 리을의 고쳐 쓰기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파놉티콘이라고 하는 자, 감시탑을 중앙에 설치해 놓습니다. 자, 그리고 그 주변으로 삥 둘러서 죄수들의 방이 배치된 감시 시스템이다. 자, 위에서 이렇게 내려다봤다라고 했을 때요. 감시탑이 바로 이 한가운데 있는 겁니다. 그리고 죄수들의 방이 이렇게 주위를 둘러서 있게 되는 거죠. 자, 파놉티콘인데요. 근데 이 감시탑의 내부는 굉장히 어둡습니다. 반면에 이 죄수들의 방은 굉장히 밝다라는 거죠. 그러면 죄수들의 입장에서는요. 안쪽에 있는 이 교도관들을 바라볼 수가 없어요. 하지만 교도관들은 자신의 위치를 노출하지 않은 채로 이 각각의 방에 있는 죄수들을 모두 다 꿰뚫어 볼 수가 있게 되는 거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수차례 처벌이 있게 되면 죄수들은 실제로 교도관이 자리에 있을 때조차가 아니라 없을 때조차 여기 있을지도 몰라 라고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없을 때조차 언제 처벌을 받을지 모른다라는 공포감에 의해서 스스로를 감시하게 된다. 자, 이렇게 권력자에 의한 정보 독점 아래에 다수가 통제된다. 자, 아주 소수의 교도관들이 굉장히 많은 다수의 이 죄수들을 감시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권력자에 의한 정보의 독점 아래 다수가 통제되는 거 맞죠? 그대로 놔두면 됩니다. 자, 그런데 소수라고 고치자라고 했으니까 잘못됐다. 2번이 잘못됨을 알 수가 있죠. 자, 그래서 파놉티콘의 디자인은 과거 사회 구조와 본질적으로 같았다. 현대 사회는요. 다수가 소수의 권력자들을 동시에 감시할 수 있는 이 파놉티콘의 구조와 완전히 상반되는 시놉티콘의 시대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자, 시놉티콘 보시면은요. 시놉티콘에 가장 크게 기여한 것은 인터넷의 동시성이 아니라 인터넷의 익명성. 그럼 익명성이라는 것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바로 아랫 문장에서 알 수가 있죠. 자, 권력자에 대한 비판을 신변의 노출 없이, 자, 여기 있죠? 신변의 노출이 없이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다. 그럼 신변의 노출이 없으려면요, 익명성이 바로 보장이 되어야 되겠죠. 자, 올바른 거고요. 자, 그 다음, 정보화 시대가 오면서 언론과 통신이 발달하였고, 특정인이 정보를 수용하고 생산하게 된 것이 아니라 모두가 누구나가 정보를 수용하고 생산하게 된 것이 맞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올바르게 고친 것, 자, 고치지 않은 것 보면은요, 2번 소수가 아니라 원래 글 그대로 다수를 놔두시면 됩니다. 자, 정답 2번이고요. 그 다음 5번. 김소월의 산이라고 하는 작품입니다. 아마도 여러분들 이 작품 처음 보는데요. 생소한 작품이 나오면 우선은 어렵다라고 우리가 지레 겁을 먹기 마련인데요. 자, 우리가 지금까지 배워왔었던 것처럼 분석하는 기법 하나씩 적용시켜 보시면 됩니다. 자, 먼저 새. 이 시 속에 새가 등장하는 경우는 굉장히 많잖아요. 그런데 그 새가 이제 꾀꼴 이렇게 지적일 때 그러한 새의 지적임을 노래한다라고도 표현할 수가 있고 운다라고도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화자의 정서 상태에 따라서 똑같은 울음소리도 노래하는 것으로 들릴 수 있고 우는 것으로 들릴 수가 있다라고 했었죠. 지금 여기도 보시면은요. 산새도 오리나무 위에서 운다. 산새가 운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화자의 정서가 어둡고 슬프기 때문에 산새조차도 우는 것으로 느껴지는 거고요. 그리고 또 하나, 화자도 산새와 함께 그렇게 이 우울하게 울고 있다는 거 어떻게 알 수 있나요? 여기서 조사에서 우리에게 힌트를 주고 있죠. 산새도 오리나무 위에서 울고 나도 사실은 울고 있다는 게 되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산새한테는요. 지금 선지에서 보시다시피 시적 화자와 상반되는 것이 아니라 시적 화자의 정서를 자연물에 투영시켰다. 그렇기 때문에 감정이입이 쓰였다라고 알 수가 있는 거죠. 감정이입. 산새는 왜 우노? 심해산골 영. 자, 고개 넘어가려고 그래서 울지.
자, 눈은 내리네. 와서 덮이네. 오늘도 하룻길은 7, 80리. 돌아서서 60리는 가기도 했소. 자, 오늘도 내가 하루 동안 7, 80리 길이나 돌아다녔어야 하고요. 그리고 돌아서서 60리는 가기도 했소. 자, 7, 80리 길, 그리고 60리 길, 나는 끊임없이 그렇게 걸어 다녔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 니은 부분은요, 시적 화자에게 놓인, 그렇죠. 돌아다니게 되는 방랑의 길을 비유하는 것 맞습니다. 자, 지금 1번만 틀렸죠? 적절한 것 찾으라고 했으니까 벌써 정답이 2번이 나오기는 했는데요. 자, 우리 3번, 4번 맞아. 해석을 한번 해보도록 하십시다. 불귀. 자, 돌아가지 못하는 거죠. 돌아가지 못한다. 돌아가지 못한다. 다시 돌아가지 못한다. 자, 어디예요? 삼수갑산에 다시 불귀. 자, 그럼 나는 삼수갑산에 다시 돌아갈 수가 없는 겁니다. 사나이 속이라 잊으련만. 자, 내가 가고 싶은 삼수갑산에 돌아가지 못해도 사내대장부라면 잊을 법도 한데, 그런데 15년 정분을 못 잊겠네. 자, 쉽사리 그 정을 뗄 수가 없어서 나는 삼수갑산에 돌아갈 수 없는 것이 그토록 안타까운 겁니다. 자, 그래서 디귿 보시면은요, 시적 화자의 이국지향 의식을 강조한다. 이국이면은 타국을 말하는 거잖아요. 이국지향이라면 이곳이 아니라 바로 우리나라가 아닌 다른 곳을 가고자 하는 것을 이국지향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나는 끊임없이 언제 돌아갈 수 있을까? 삼수갑산에 언제 돌아갈 수 있을까? 이것만을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이국지향이라고 당연히 볼 수가 없겠죠. 자, 산에는 오는 눈, 들에는 녹는 눈, 산새도 오리나무 위에서 온다. 오, 자, 맨 처음에 유사한 부분이 나왔었죠? 수미상관이 쓰였다는 걸 알 수가 있고요. 자, 그리고 산새도 지금 울고 있잖아요. 시적 화자가 지닌 분노가 아니라 시적 화자가 지금 안타까워하고 슬퍼하는 것 때문에 산새마저도 우는 것으로 보이는 것이니까 시적 화자의 슬픔과 안타까움의 정서를 대변한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정답은요. 정답은 2번 방랑의 길을 비유한다. 정답 2번이었습니다. 자, 그리고요. 6번 가겠습니다. 다음 글에 대한 감상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산포 가는 길, 딱 요 부분 우리 함께 정리했었던 거 기억나시죠? 그대로 나왔습니다. 자, 문학작품을 읽고 옳게 이해만 하셨다면은 굉장히 좀 간단하게 풀어낼 수 있는 문제들이었고요. 자, 내용 한번 같이 보도록 하십시다. 자, 정씨와 영다리와 그리고 여기서 백화라고 하는 사회적으로 소외된 하층민들이 등장하는 작품이었는데요. 자, 맨 처음에 같이 가시지. 내 보기엔 좋은 여자 같군. 정씨가 영달에게 부추기고 있는 겁니다. 그랬더니 영달이가 그런 것 같아요. 또 하루 인연이 닿아서 말뚝박고 살게 될지. 자, 백화를 따라서 가라 라고 부추기는데요. 그런데 영달이는요. 자, 이거 제가 수업 때 영무룩이라고 해서 여러분들이 막 웃으셨던 거 기억나시나요? 자, 영달이는 시무룩해 있습니다. 그럼 왜 섣불리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이렇게 시무룩해 하느냐. 영다리가 말하죠. 어디 능력이 있어야죠. 자, 무작정 백화를 따라가는 게 아니라 이 백화를 따라가서라도 이 백화를 뭔가 먹여 살릴 수 있을 만한 어떤 경제적인 능력이 있어야 되는데 나는 아무것도 갖춘 것이 없기 때문에 마냥 백화를 따라가기에 너무 염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백화를 그냥 보내게 되는 거죠. 경제적인 이유 때문입니다. 자, 산포일 같이 가실라우 정씨가 다시 얘기했죠. 어쨌든 자 500원짜리 2장으로요. 삼립빵 2개 찐달걀 샀습니다. 자 백화한테 말하죠. 우린 뒷차를 탈 텐데 잘 가슈. 영다리가 준 것을 보고 이 백화는요. 눈이 붉게 충혈되면서 더듬거리면서 묻죠. 아무도 안 가나요? 자, 자신과 함께 동행할 사람이 없다라는 거. 특히나 함께 가자고 말을 했었던 영다리가 자 가라고 보내는 걸 보니까 따라가지 않겠다라는 말이 되는 거잖아요. 그것을 굉장히 좀 안타까워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도 안 가나요? 정씨가 대신 말을 해주죠. 우린 산포로 갑니다. 거긴 내 고향이요. 잊어버리지 않을게요. 자, 백화는 가다가 다시 돌아와서 이야기를 해요. 내 이름 백화가 아니에요. 본명은요 이점래예요.
자, 술집 작부로서 일을 했을 때는 백화라는 이름으로 불렸습니다. 하지만 이제서야 고향에서 어릴 때부터 불려왔었던 자신의 본명을 밝힘으로써 그들 간의 심리적 거리감이 굉장히 가까워졌다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자, 황석영의 산포 가는 길이었고요. 보십시다. 정씨는 영달이에게 백화와 함께 떠날 것을 처음에 권유했죠. 이참에 뜨내기 신세를 청산해야지 라고요. 자, 백화는 영달의 선택이 어떤 것일지 몰라서 더듬거리면서 아무도 안 가나요? 라고 불안해하면서 물어봤었고요. 영달은 백화를 신뢰할 수 없었기 때문에 같이 떠나는 것이 아니라 능력이 돼야죠. 경제적 능력이 없기 때문에 염치가 없어서 따라가지 못한 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정답은요. 3번이 나왔고요. 백화가 자신의 본명을 말한 것은 정씨와 영달에 대한 고마움의 표현. 그리고 그들 사이에 어떤 유대감, 끈끈한 유대감, 심리적 거리감이 줄어들었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죠. 자, 정답은 3번. 자, 그 다음에 7번. 다음 글의 전개 순서로 가장 자연스러운 것은? 자, 매번 공무원 시험에서 빠지지 않고 출제되는 것이 바로 이렇게 순서 맞추는 문제입니다. 문장을 순서를 맞추는 것이건 혹은 문단의 순서를 재배치하는 것이건 간에 많은 수험생분들이 많이들 어려워하시는데요. 제가 여러분들께 꼭 강조했었던 것은 문제 유형의 특성상 글 전반을 모두 다 꼼꼼하게 이해해 나가면서 처음부터 끝까지 어떤 순서로 배치될지를 고민하는 문제가 아니다. 짝이 되는 두 단락을 무조건 찾고 그것이 들어가 있는 선지를 먼저 찾아야 한다라고 있었어요. 자, 지금 전체적으로 보시면은요. 가에 대한 내용, 그리고 나에 대한 내용, 그리고 다라를 보셨을 때 자, 먼저 라에서 지금 눈에 띄는 게 하나 있어요. 그 아픔은 이라고 되어 있죠. 그러면 라 앞에는 무조건 아픔과 관련된 언급이 들어가 줘야 한다. 라는 걸 알 수가 있었는데요. 지금 보시면은 나의 맨 마지막에 마침내 우리는 국권을 상실하는 아픔을 감수해야 했습니다. 그 아픔은 하고 이어지고 있죠. 나라가 자, 앞으로 들어갈지 뒤로 들어갈지 모르겠지만 나라가 무조건 한 세트처럼 짝이 되어야 되는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럼 나라가 이어져 있는 것을 쭉 보시면은요 4번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답은 굉장히 간단하게 찾을 수가 있었습니다. 전체적인 글 읽어보지 않아도요 나라가 꼭 붙어 있어야 하는 요 세트가 되어야 하는 선지 골라봤더니 자 정답은 4번이 올바른 정답이었습니다. 자 간단하게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 다음요. 8번입니다. 자, 화법 문제였고요. 역시나 난이도는 중하였습니다. 자, 다음 대화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A. 예은 씨, 오늘 회의 내용을 팀원들에게 공유해 주시면 좋겠어요. 자, 알겠습니다. 요약 정리해서 메일로 공유하면 되겠지요. 자, A는요. 고개를 끄덕끄덕 했고요. 자, 그리고 B도 고개를 끄덕끄덕 하고 있죠. 자, B가 먼저 말을 했습니다. 회의 내용은 개조식으로 요약하고 전체 메일을 보내겠다. 그런데 A가 말을 하죠. 회의 내용을 요약하는 방식에는 문제가 있지 않을까요? 했더니 B가 그렇겠네요. 과도하게 생략되어 이해가 어려울 수도 있겠네요. 수긍하고 있었죠. 자, 내용 빠르게 판단하시면서 읽어 내려가셨다면 선지 가십시다. A는 B에게 내용 요약 방식을 제안하고 있다. 자, 회의 내용을 개조식으로 요약하겠다라고 먼저 언급했던 사람이 B였기 때문에 A가 B에게 제안한 건 아니라는 거죠. 네, 그래서 1번 틀렸고요. 자, 그 다음에 2번. A와 B는 대화 중에 공감의 표지를 드러내며 상대방의 말을 듣고 있다. 고개를 끄덕이며 A, 고개를 끄덕이며 B. 둘 다 있었죠? 자, 그래서 적절한 것 2번에서 쉽게 나왔고요. 자, 3, 4번 마저 보겠습니다. 3번. B는 회의 내용 요약 방식에 대한 A의 문제 제기에 대해서 자신이 다른 입장임을 드러내고 있다. A가 문제를 제기를 했을 때 제 생각은 그렇지 않습니다. 라고 하는 뭔가의 반론을 펼쳤어야 하는 건데 그래야 자신이 다른 입장을 드러내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여기서는 수긍을 했어요. 고개를 끄덕이면서 그렇겠네요. 개조식으로 요약할 경우는 이러이런 문제가 생길 수가 있겠네요. 했기 때문에 다른 입장이 아니라 수긍이죠. 땡이고요. 4번. 자, A는 개조식 요약 방식이 회의 내용을 과도하게 생략하여 이해에 어려움을 줄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자, 명확하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A가 아니라 B가
A가 지적을 해줬더니 B가 수긍을 하면서 그래요. 이러이러한 구체적인 문제점이 발생할 수도 있겠네요. B가 이야기를 했죠. 자, 그렇기 때문에 적절한 것은 2번 뿐이겠죠. 자, 정답 2번입니다. 자, 그 다음에 9번. 다음 글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역시나 마찬가지 내용 일치 문제였고요. 난이도는 중하였습니다. 자, 보도록 합시다. 청소년 의회 교실이라고 하는 것을 운영을 하겠대요. 청소년 의회 교실은 A시에 있는 학교에 재학 중인 만 19세 미만의 청소년들만 여기에 참여를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시의회 의장은 이렇게 참가자를 선정할 수도 있고 혹은 운영 방안을 결정할 수도 있는데 그 운영 방안 안에는 민주시민의 소양과 자질 등에 관한 교육 내용이 포함될 수가 있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리고요. 시의회 의장이 할 수 있는 이 권한 중에 하나가 본회의장 시설 사용을 가능하도록 허락해 줄 수가 있는데요. 그런데 최근 A씨는 본회의장에서 이렇게 첫 번째 의회 교실을 운영하였다. 그러면은 자, 시의회 의장이 A시에서 이러한 본회의장을 사용할 수 있도록 허락해줬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죠. 자, 그래서 참석 학생들은요, 먼저 의원 선서하고요. 그 다음에 자유 발언 시간 갖고요. 조례안으로 상정한 후에 찬반 토론하고 전자투표로 표결을 했다라는 것. 자, 순서까지 잘 나와 있었습니다. 적절하지 않은 거 찾아보도록 합시다. 1번. A시에 있는 학교의 만 19세 미만의 재학생은 청소년 의회 교실에 참여할 수 있는 대상이다. 그대로 문장에 들어가 있었죠? 자, 올바른 표현이었고요. 올바른 내용 이해. 그 다음에 2번. 시의회 의장이 자, 결정할 수 있는 것. 지금 보시면은 운영 방안을 결정할 수 있는데 그 운영 방안 안에 민주시민의 소양과 자질 등에 관한 교육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죠. 그렇기 때문에 A시의 시의회 의장은 청소년 의회 교실의 민주시민 소양과 관련된 교육 내용을 결정할 수 있다. 자, 올바른 문장이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3번 보시면은요. A시에서 시행된 청소년 의회 교실에서 시의회 의장이 본회의장 시설을 사용하도록 지원을 해 주었기 때문에 최근 A시에서 본회의장에서 첫 번째 의회 교실이 운영될 수 있었겠죠. 맞고요. 그 다음 올해 청소년 의회 교실은 의원 선서 했습니다. 그런데 자유 발언을 먼저 했고요. 그 다음에 조례안을 상정을 했죠. 그러고 나서 찬반 토론하고 전자투표를 했었죠. 순서가 살짝 바뀌었습니다. 자, 아주 쉬운 내용일치 문제였죠. 그래서 정답은요. 4번임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 다음 10번. 단어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자, 옛부터 지금까지 내려오던 이 단어가 어떤 그 변화 과정을 거치게 되었는지 혹은 어떻게 구성이 되었는지를 물어보는 문제였는데요. 아마도 여러분들이 2번, 3번에서는 크게 고민을 하지 않으셨을 것 같습니다. 어리다와 같은 경우에는 문학에서도 자주 등장을 했었고요. 특히나 세종어제 훈민정음에서 어린 백성이라는 표현 나왔었죠? 어리석다. 어리석다의 뜻에서 나이가 적다. 자, 우리가 수도 없이 많이 배웠었습니다. 자, 그리고 수탉이라고 하는 거, 자, 우리가 그리고 수라고 하는 접두사 뒤에는 히읗 종성체언이라고 하는 옛말의 흔적이 남아있다라고 했었죠. 그렇기 때문에 수, 홀로 쓰일 때는 그 온전한 형태만이 쓰이다가 뒤에 뭔가에 단어가 붙거나 조사가 붙거나 그럴 때만 히읗 종성체형 같은 경우에는 자신의 모습을 드러낸다라고 했었습니다. 수와 닭이 붙었을 때는요. 자, 이 히읗 종성체형의 영향으로 수탉이 된다. 암탉이 되는 거고 수캐, 수평알이 된다라고 했었던 거 수업 중에 모두 다 언급을 했었던 내용들이었죠. 자, 2번, 3번에서는 크게 고민이 없으셨을 것 같고요. 1번, 4번에서 조금 고민을 하셨을 법한데 4번. 자, 요 단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우리가 한글 맞춤법 수업 때 제가 여러분께 정리해드렸었던 거 기억나시나요? 자, 점잖다 같은 경우는요. 사실은 젊지 않다라는 말에서 나온 단어입니다. 젊지 않다 줄여보면은요. 지와 안이 줄어서 잔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점잖다라고 하는 단어가 만들어지게 되었고, 단순하게 나이가 젊지 않다라는 의미보다는 이제는 나이가 어느 정도 먹어서 마냥 어리거나 마냥 젊지 않으니 이제는 의젓해야 한다라는 뜻으로서 아예 고정된 형태로서 이제 존재하게 되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자, 그래서 점잔이에 하다가 붙어서 형성된 말이 아니죠. 자, 점잔에다가 이라고 하는 접사 대신에 하다라고 하는 접사가 붙었다, 이렇게 우리가 유추를 해볼 수는 없고요. 애초에 젊지 않다가 줄어들어서 점잖다라는 단어가 만들어졌었다라는 거. 자,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4번이 틀린 거고요. 1번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여러분들이 한자성어에서도 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갓난신고라고 하는 한자성어도 있었죠. 갓난. 어려울 간자, 어려울 난자, 갓난에서 자, 먼저 갓난이라는 단어가 만들어졌었고, 여기에서 이 니은이 빠져서 가난이라는 단어로서 최종적으로 내려오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2, 3번에서는 여러분들이 어려움을 안 느끼셨을 거고요. 점잖다, 잔의 형태가 지 안의 줄임말이라고 하는 것만 기억해 주셨다면 그래도 정답 4번을 찾아내는 것에 크게 어렵진 않았을 것이다 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정답은요 4번입니다. 자, 그 다음에 11번 다음 글의 주제로 가장 적절한 것은, 자, 이번에도 이 비문학 문제인데요. 내용 일치와 같은 것을 물어보는 것이 아니라 전체를 포괄한 주제를 묻고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숲을 볼 줄 아는 눈이 좀 필요한데요.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지금 혐오라고 하는 중심 화제입니다. 그럼 이 혐오에 대해서 자, 무엇을 부각시키고 강조하고 있는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혐오라고 하는 말 요즘은 익숙하게 들리는데요. 그런데 주의사항이 있다. 혐오나 증오라고 하는 특정 감정에 집착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을 하고 있네요. 자, 이러한 혐오들은요, 자연 발생한 게 아니라 사회적으로 형성된 감정이다. 즉, 사회 문제의 기원이나 원인이 아니라 발현이며 결과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떠한 문제에서 이렇게 혐오적인 감정이 생겨나게 된 건지 그러한 기원과 원인에 우리가 더 초점을 맞춰줘야 된다는 소리가 되겠죠. 자, 마지막에도 보시면은요, 우리는 혐오나 증오 그 자체를 사회의 악으로 지목해 도덕적으로 지탄하는 데서 그치지 말아야 한다. 자, 혐오나 증오 그 자체에만 우리가 초점을 맞출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서 이러한 현상 그리고 이러한 발현과 결과가 나타나게 되었는지 그 원인을 밝히고 원인에 초점을 맞춰야 된다라는 소리가 되겠죠. 자, 그래서 글의 주제는요. 3번 혐오 현상을 만들어내는 근본 원인을 찾아야 한다가 되겠습니다. 자, 정답 3번. 그 다음에 12번 기억기술 리을에 대한 이유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자, 이 시도요, 심환지의 육각지하 화원 소정 여문이라고 하는 한 시였는데요. 역시 마찬가지로 생소하셨을 겁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 우리 생소한 시도 분석할 수 있습니다. 시어 자체가 긍정이냐 부정이냐를 나누는 것이 가장 우선이라고 했었고요. 그것이 긍정인지 부정인지는 그 단어, 그 시어를 꾸며주는 수식어라던가 혹은 서술어를 보면은 우리가 쉽게 판단을 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요. 자, 흐름으로 한번 이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멋진 초가정자가 있고, 자, 초가정자, 멋지다라고 표현하고 있죠? 초가정자, 시간적 흐름에 따른 시상전개를 매개하고 있다. 초가정자를 보고 시간적 흐름은 아직까지 찾을 수가 없어요. 자, 우선 잠깐 놔두고요. 숲풀 사이로 오솔길 나 있네. 술 한잔하고 시를 읊조리면서 지금 여기 세 번째 줄까지만 봤어도요. 이 사람은 초가집에서 살고 있는 것들도 굉장히 멋지다. 안 빈낙도 하는 삶을 살고 있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고요. 술 한잔하고 시를 읊조린다라는 걸 보니까 안 빈낙도 하는 삶 속에서 풍류적인 삶도 역시 누리고 있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온갖 꽃 속에서 높다랗게 앉아있네. 누가요? 술 한잔하고 시를 읊조리면서 내가 그렇게 꽃 속에서 높다랗게 앉아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시적 화자에 자, 높다랗게 허리 꼿꼿하게 세우고 초연하게 앉아있는 태도 맞다고 볼 수가 있겠죠. 자, 산과 계곡은 언제 봐도 그대로건만, 그대로인데, 그러면 상반되는 내용이 나와줘야 되는 거잖아요. 산과 계곡이 당연히 자연적인 것이기 때문에 그와 상반된 누대, 인간이 만들어낸 누대,
하나같이 비어있구나. 그대로인데 이것은 비어있구나 했으니까 대조라는 걸 알 수가 있죠. 자연적인 것의 대조이니까 당연히 자연과 대비되는 쇠락한 인간사라고 하는 해설 맞는 것이 되겠습니다. 붉은 꽃잎 하나라도 흔들지 마라. 늙어갈수록 봄바람이 안타깝구나. 자, 봄바람을 안타깝게 생각한다는 것이 아니라 붉은 꽃잎을 자꾸 흔드는 것이 바로 이 봄바람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붉은 꽃잎 하나라도 흔들지 마라. 저 붉은 꽃잎을 흔드는 저 봄바람을 보면 내가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이 내가 아끼는 붉은 꽃잎을 자꾸 흔들게 하고 있으니까. 자, 꽃잎을 흔드는 그렇죠. 봄바람을 보면서 내가 안타까워하고 있다. 부정적인 이미지로서 봄바람이 맞겠죠. 붉은 꽃잎을 흔들게 하고 있으니 저 봄바람, 네, 싫은 거예요. 싫은 겁니다. 그래서 부정적인 이미지로 기능하고 있다. 맞습니다. 자, 그러면 2번, 3번, 4번 모두 다 옳고요. 초과정자를 보고 시간의 흐름을 알 수는 없겠죠. 네, 그래서 정답은 1번 되겠습니다. 1번. 자, 그 다음요. 밑줄친 단어 중에 사람의 몸을 지시하는 말이 포함되지 않은 것은, 자, 우리가 조금 센스 있게 이 단어를 봤다면은요, 우선은 슬하, 슬, 무릎슬, 그리고 수완, 자, 손수자 떠올리셨겠죠? 그리고 팔완까지 각축했을 때 각자가요, 그리고 뿔각자 떠올리셨으면 됩니다. 뿔각자, 쪼출쭉자, 각축, 그리고 발쪽, 자, 발족자가 들어갔죠. 발족자. 그래서 사람의 몸과 관련되지 않은 거, 사람의 몸을 지시하는 말이 포함되지 않은 것은 물각자가 들어갔었던 정답 3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요. 14번. 기업과 니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자, 홍계월전 같은 경우에는 제가 여러분들하고 문제풀이반에서 여성 영웅 소설이다 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해 주시라 라고 말씀을 드렸을 겁니다. 여성 영웅입니다. 지금 여기에 내용에서도 언급이 되어 있는 것처럼 보국이 사실은 이 홍계월의 남편이거든요. 근데 이 보국한테도 보국이 어찌 이다지도 거만한가? 어서 예를 갖추어 보아라 보이라 라고 했더니 그 계월이가 호령하는 것이 바로 추상과 같아서 군졸의 대답 소리로 장안이 울릴 정도였다. 굉장히 정말 장군다운 여성 영웅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장기전 보시면은요, 장기 꿩의 수컷이잖아요. 그리고 까투리는 꿩의 암컷이고요. 이 작품도 역시 마찬가지 여러분과 문제풀이반에서 다뤘었던 기억나시죠? 그래서 가부장적인 이 장기의 태도를 비판하는 것도 맞고요. 그리고 개가를 금지하는 그런 풍속에 대해서 비판하는 것이기도 하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장기가 고집을 굽히지 않으니까 까투리가 어쩔 수 없이 물러서고 있어요. 자, 그런데 콩 먹으러 장기가 갔다가 자, 결국은요, 덫에 걸려버린 거죠.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자, 까투리는요, 차랑머리 풀어놓고 당굴당굴 뒹굴면서 가슴 치고 일어앉아 쥐어뜯으면서 애통하는, 슬퍼하는 것밖에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상황에 대해서 굉장히 좀 소극적으로 임하고 있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죠. 자, 그러면요, 정답 쉬웠습니다. 3번. 계월은요, 갈등 상황을 타개하는데, 자, 호령이 추상 같았다라고 하잖아요. 굉장히 좀 적극적으로, 행동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까투리 같은 경우에는요, 말리다가 어쩔 수 없이 물러서고, 그리고 장기가 덫에 치이게 되니까 하염없이 울고만 있어요. 소극적인 모습이라는 걸 알 수가 있었죠. 자, 정답 3번입니다. 자, 15번입니다. 밑줄 친 말의 쓰임이 올바른 것은? 사실은 어법의 영역에 넣기는 했지만, 자, 우리가 알고 있는 어떤 그 일반 어법, 이론 어법과 같은 영역이 아니라서 여러분들이 여태껏 많은 시간을 투자해서 어법 문제를 풀어왔던, 그리고 이론을 익혀왔던 것들이 좀 많이 아쉬우셨죠? 암기와 관련된 어법 문제였습니다. 자, 기본형 자체를 떠올리셨으면 되는데요. 되뇌이다가 아니라 되뇌다. 그래서 되뇌는 버릇. 그리고 헤매이다가 아니라 헤매고. 그리고 목이 메이다가 아니라 목이 매다. 그래서 목이 매고. 자, 여기서는요, 목이
매기 마련이다. 이렇게 썼어야 맞겠네요. 그래서 이런 것들과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 이가 들어가면 안 되는 것들, 설레이다가 아니라 설레다. 기억나시죠? 날씨가 맑게 개이다가 아니라 개다. 이런 것들이 있다라고 있었습니다. 자, 4번 같은 경우에는요. 끼다에서 기계의 손가락이 끼는 것을 당한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피동접사 이가 붙어서 끼는의 형태가 올바른 형태다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죠. 자, 정답은요. 4번. 밑줄친 부분의 한자 표기가 옳지 않은 것은 자, 소방관, 과학자, 연구원, 변호사 자, 각각 특정 분야의 그 직업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말하는 겁니다. 자, 한자 보시면은요, 소방관, 과학자, 연구원, 변호사. 제가 지금 이렇게 한자의 뜻을 다 써놓기는 했는데요. 사실상 여러분들이 조금 주목을 해주셨어야 되는 것은 소방관, 과학자, 연구원, 변호사 모두 다 그러한 각계각층의 일을 하고 있는 사람이잖아요. 자, 그렇기 때문에 벼슬을 가지고 있는 사람, 그리고 그러한 사람, 그리고 그러한 관원. 근데 맨 마지막에 변호사 했을 때 유일하게 사자가 일사자가 들어가 있어요. 그러한 역할을 하는 사람, 사람이라는 뜻을 가진 한자가 들어가 있지 않았죠. 그래서 일사자가 아니라 사실은 선비사자가 들어가 줬었어야 되는 건데 여기서 한자가 잘못 들어갔구나. 그래서 자, 선생님 저 사실 한자 문제 찍었어요. 그런데 변호사의 사자가 일사자는 아닐 것 같더라고요. 이렇게 센스 있게 풀어주신 분들도 많더라고요. 잘하셨습니다. 그렇게 또 우리가 한자 문제를 접근해가는 것도 하나의 팁입니다. 자, 정답은요. 4번이고요. 변호사의 사자가 일사자가 아니라 선비사자가 됐었어야 한다. 자, 정답 4번. 그 다음 17번. 다음 글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자, 보십시다. 역시 내용일치 문제였어요. 르네상스가 일어나게 된 요인으로 많은 것들이 거론되어 왔지만 의학사의 관점으로 봤을 때는 자, 패스트래요. 1번. 전염병의 창궐은 르네상스의 발생을 설명하는 다양한 요인들 중에 하나이다. 동일한 내용의 앞뒤를 바꿔놓은 것 뿐이죠. 자, 1번 지금 노란색 표시된 부분을 근거로 해서 올바른 이해가 되는 거고요. 자, 그 다음 내려가면은요. 자, 굉장히 많은 변화, 급변하게 되었습니다. 패스트로 인해서 나쁜 사람들, 사악한 자들만이 아니라 착한 이런 선량한 자들까지도 무차별하게 죽는 것을 보고 이전까지 의심하지 않았던 신과 교회의 막강한 권위에 대해서도 회의하게 되었다. 우리가 회의라고 하는 단어는 의심을 품게 되었다라는 거죠. 자, 2번 보시면은요. 패스트로 인해서 선량한 자들, 선인, 그리고 사악한 자들, 악인의 무차별적인 죽음은 교회가 유지하던 막강한 권위를 약화시켰다. 회의하게 되었다는 것 자체가 그 권위에 의심을 품게 되었다는 거니까 그들의 권위를 약화시킨 게 맞게 되는 거죠. 자, 2번도 맞고요. 그 다음에 중세의 지적 전통에 대한 의구심은 고대의 학문과 예술, 언어에 대한 재평가로 이어졌고요. 그리고 또 인간에 대한 새로운 관심과 사유도 활발해졌습니다. 자, 이러한 패스트로 인해서 굉장히 많은 영역에서 각계각층에서 많은 변화가 일어났다라는 건데요. 지금 여기서도 보시면은 이러한 움직임은 미술사에서도 나타납니다. 인간에 대한 관심의 증대에 따라서 인체의 아름다움이 재발견되었다. 자, 3번 보시면은요. 예술가들이 인체의 아름다움을 재발견함으로써 고대의 학문과 언어에 대한 재평가도 이루어졌다. 고대의 학문과 언어 그리고 예술에 대한 재평가가 나타난 것이 패스트로 인한 현상은 맞습니다. 자, 그리고요. 그리고 또 인체의 아름다움이 재발견되었다라고 하는 사실도 맞죠. 하지만 이 둘이 인과관계로 묶일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인체의 아름다움의 재발견 때문에 학문과 예술 언어에 대한 재평가가 이루어진 건 아니라는 거죠. 자, 이 둘의 인과관계는 성립되지 않는다. 패스트로 인한 각계각층의 변화일 뿐이다 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3번이 잘못되었다라는 걸 알 수가 있고요. 자, 마지막까지 확인을 해보도록 하십시다. 자, 기존의 의학적 전통을 여전히 신봉하던 의사들 해부학적 지식은요
필요한 것으로 인식을 했었어요. 오히려 미술가들은 예술가이면서 동시에 해부학자이기도 할 만큼 굉장히 그 인체 내부 구조를 탐구하는데 골몰했다라는 거죠. 자, 4번이요. 르네상스 시기의 해부학은 의사들보다도, 그렇죠. 의사들은 해부학적 지식은 불필요한 것이라고 생각을 했었으니까 의사들보다도 미술가들의 관심을 끌었다. 예술가이면서 동시에 해부학자라고까지 표현되어 있죠? 자, 4번도 올바른 설명이 됩니다. 자, 그러면 3번. 무조건 지문 안에 담겨져 있는 내용이라고 해서 이 내용 들어있었으니까 맞는 거다가 아니라 그 문장과 문장 사이의 관계, 선후 관계라든가 혹은 인과관계라든가 이런 것들을 따지면서 읽을 필요가 있겠구나라는 걸 알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자, 정답 3번. 자, 18번 보겠습니다. 밑줄친 부분에 어울리는 한자성어로 가장 적절한 것은? 자, 밑줄친 부분이 바로 여기였을 거예요. 툭 던지는 한마디는 예리한 비수가 되어 독자의 의식을 헤집는다. 자, 선지를 하나씩 보도록 할까요? 자, 먼저 1번 교원영색. 뭔가 아첨하는 태도를 말할 때 우리가 교원영색을 말하죠? 자, 그리고 2번이요. 자, 쇠조각 하나로 사람을 죽일 수 있다. 촌철살인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직접적으로 해석하기보다는요, 담겨져 있는 의미를 보시면 간단한 말로도 남을 감동하게 하거나 남의 약점을 찌를 수 있다. 덤덤한 듯 툭 던지는 한마디가 독자의 의식을 헤집는다. 그만큼 강렬하게 기억 남을 수 있다는 거니까 정답은 벌써 나왔겠네요. 2번. 자, 마저 볼게요. 3번. 언행일치, 말과 행동이 들어맞는 거죠. 그리고 또 말한 대로 실천한다. 언행일치라고도 하고요. 자, 마지막 가다망설이죠. 우리가 보통 요거 제가 어휘 시간에 설명할 때 이거 요즘의 찌라시 같은 거다. 근거가 없이 그냥 떠돌아다니는 소문인 거다. 이렇게 설명을 해드렸었습니다. 자, 정답은 2번이고요. 뭐 교원영색, 촌철살인, 그리고 언행일치, 가다망설 모두 다 굉장히 새롭거나 굉장히 여러분들이 어려워할 만한 한자성어는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꾸준한 그리고 성실한 암기만 있다면 충분히 우리가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는 대비할 수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었고요. 자, 이제 19번입니다. 19번. 19번, 20번에서 자, 앞서서 나왔었던 비문학 문제 같은 경우에는 보통 내용일치라든가 논지전개 방식 혹은 순서 맞추는 것, 주제 이런 것들이었기 때문에 무난하게 평이하다라는 느낌을 받으면서 푸셨겠지만 19번, 20번에서는 논리추론 문제가 나왔기 때문에 아마도 여러분들이 조금은 시간을 많이 쓰시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수능형의 추론형 문제를 따라가는 것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최근에 이 7급에서 치러지고 있는 그 피셋의 문제 유형, 논리추론 문제 유형을 굉장히 많이 답습했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는데요. 자, 우리 그러면 19번 문제 한번 보도록 하십시다. 논리실증주의자들에 따르면 어떤 것이 과학일 경우에 거기에서 사용되는 문장은 유의미하다. 그러면 유의미하다 라는 것의 그 기준은요, 검증 원리가 있어야 된대요. 검증 원리. 경험을 통해서 참이나 거짓을 검증할 수 있는 문장은 유의미하고 그렇지 않은 문장은 유의미하지 않다는 것이다. 자, 기억하셔야 되는 것은요, 경험이 포인트인 거죠. 경험을 통해서 이것이 참이냐 거짓이냐가 판단이 된다면 그때는 유의미하다라는 거예요. 참만이 유의미한 것은 아닙니다. 거짓일 경우에도 경험을 통해서 판단할 수 있다면, 검증할 수 있다면 그것은 유의미하다라고 본다라는 거죠. 두 가지 예문을 들었습니다. 달의 다른 쪽 표면에 산이 있다. 이걸 경험으로 검증하기 위해서는요, 아래에서 말하는 것처럼 비용이 엄청나게 많이 들 수도 있죠. 하지만 경험을 통해서 그 사실의 진위를 파악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가라는 문장은 자, 검증할 수 있고 유의미한 문장이라고 판단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나의 문장 다시 한번 볼까요? 절대자는 진화와 진보에 관계하지만 그 자체는 진화하거나 진보하지 않는다. 절대자라고 하면 우리가 보통 신을 말할 때 절대자라고 하잖아요. 우리가 자, 무엇을 경험해야 나의 진위를 확정할 수 있는가? 경험으로서 판단할 수 없다라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과학에서 사용할 수 없는 무의미한 문장이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 봤을 때요. 문제는 추론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을 했어요. 자, 1번.
논리 실증주의자들에 따르면 무의미한 문장을 사용하는 것은 과학이 아니다. 자, 왜요? 첫 번째 문장부터 나와 있었죠. 과학일 경우에는요, 거기에서 사용되는 문장은 유의미하다. 즉, 과학에서 사용되는 문장들은 유의미한 문장들로만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무의미한 문장을 사용하는 것은 과학이 아니다라고 우리가 거꾸로 추론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요. 2번, 논리 실증주의자들에 따르면 과학의 문장들 많이 유의미하다. 자, 여러분들 이렇게 판단을 해보시면 됩니다. 비가 오면 땅이 젖는다. 땅이 젖었다. 그러면 무조건 비가 왔다? 라고 볼 수는 없겠죠. 비가 와서 땅이 젖을 수는 있지만 땅이 젖은 요인이 무조건 비가 왔기 때문은 아니라는 거죠. 누군가가 물을 뿌릴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유의미한 문장들로서 과학의 문장들을 구성해야 되는 건 맞지만 과학의 문장들 많이 유의미하다라고 볼 수는 없다라는 겁니다. 땅이 젖었다라고 해서 무조건 비가 내렸다라고만 단언할 수 없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번의 문장은 잘못된 문장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고요. 자, 3번. 검증 원리에 따르면 아직까지 경험되지 않은 것을 언급한 문장은 무의미하다. 경험을 지금까지 했건 안 했건 이건 중요하지 않아요. 경험할 수 있는가만 보시면 돼요. 아직까지 경험되지 않은 것일지라도 경험으로서 참과 거짓을 판단할 수 있다면 그것은 유의미한 문장으로 보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무의미하다 잘못됐고요. 검증 원리에 따르면요, 거짓인 문장은 무의미하다. 아까 강조했었죠? 참이건 거짓이건 간에 경험을 통해서 검증할 수 있으면 유의미하다. 그렇기 때문에 거짓인 문장은 무의미하다. X라고 보아야 합니다. 아마도 여러분들이 1번과 2번에서 가장 많이 고민을 하셨을 것 같은데요. 자, 올바른 추론은 1번. 1번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고요. 자, 2번은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는 가장 쉬운 예문을 들었었죠? 비가 오면 땅이 젖는다. 그러면 땅이 젖었다면 비가 온 것이다 라고 유추를 할 수는 없다. 과학의 문장들 많이 유의미한 것이 아니라 유의미한 문장들로 과학의 문장들을 구성할 수 있는 게 되는 거죠. 자, 정답은 1번입니다. 1번. 자, 마지막 문제 가겠습니다. 20번. 다음 글에서 추론할 수 있는 것만을 보기에서 모두 고르면, 자, 컴퓨터에는 자유의지가 있을까? 먼저 화두를 던졌어요. 자, 컴퓨터는요, 결론부터 보면은요, 결정론적 법칙의 지배를 받는 시스템이다. 그런데 이렇게 결정론적인 법칙의 지배를 받는 시스템은 답은 정해져 있다라는 거죠. 항상 하나의 선택지만 있을 뿐이다. 자, 결정론적 지배를 받는다는 것과 자유의지를 갖는다는 것은 양립할 수 없다. 자, 그렇기 때문에 어차피 정해진 하나의 선택지만 있는 결정론적 법칙의 지배는요, 자유의지를 가졌다라고 볼 수는 없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자유의지를 가지지 않는 시스템에 도덕적 의무를 귀속시킬 수는 없다. 결론적으로는요, 컴퓨터한테는 도덕적 의무를 귀속시킬 수 없다라는 말이 되겠네요. 자, 그러면 추론할 수 있는 거 보도록 하십시다. 기억. 컴퓨터는 자유의지를 가지지 않습니다. 왜요? 결정론적 법칙의 지배를 받는 대상이기 때문에. 컴퓨터는 자유의지를 가지지 않고요.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도덕적 의무와 귀속 대상일 수가 없는 것 맞죠? 네. 자, 그리고 니은이요. 도덕적 의무를 귀속시킬 수 있는 시스템은 바로 자유의지를 갖는 것들을 말하는 거겠죠? 결정론적 법칙의 지배를 받지 않는다. 그 둘은 양립할 수 없다라고 했으니까요. 맞는 설명이죠. 자, 그리고 디귿. 어떤 선택을 할 때 그것과 다른 선택을 할 수 없는 시스템. 그 시스템이 바로 결정론적 법칙의 지배를 받는 것이죠. 자, 그러한 시스템은 자유의지를 가지지 않는다. 마치 컴퓨터와 같은 것들을 말하는 거죠. 자, 기억과 니은과 디귿이 모두 다 올바른 설명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답은 4번이 되겠죠. 네. 자, 여기까지 우리가 20번까지의 모든 해설을 마쳤는데요. 여러분들 초반에 제가 언급드렸었던 것처럼
이제 앞으로의 시험은 여러분들의 성실성이 가장 크게 좌우할 것이다. 자, 비문학이라고 하는 것 짧은 시간 내에 이 여러분들의 비문학 독해 실력이 부쩍 계단식으로 늘지 않습니다. 가랑비에 옷이 젖듯이 차분히 조금씩 아주 적은 양의 비문학일지라도 꾸준히 풀어나가는 이 독해 연습을 해 나가셔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또 어휘 같은 경우에도 한자와 한자성어에 대한 부담감 당연히 가지실 수밖에 없겠지만 아주 적은 양이라도 꾸준히 하루에 뭐 3개, 5개씩이라도 꾸준히 외워 나가신다면 너무 어려운 한자나 한자성어가 나오고 있는 추세가 아니기 때문에 충분히 내년 시험 때는 우리가 자신 있게 그 영역을 접근할 수 있을 겁니다. 자, 문학은 또 필수적인 작품 정리와 더불어서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생소한 문학 작품을 어떻게 분석해 나가는지에 대한 꾸준한 학습과 연습을 여러분과 함께 해 나갈 거고요. 자, 여러분들. 자, 올해 시험을 보고 어떤 굳은 다짐과 결심을 하셨다면은 내년의 승리를 위해서 자, 앞으로도 우리가 함께 힘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고생 많으셨습니다.